글로벌 EL 호텔 그룹의 30층 이그제큐티브 보드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시선은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권희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폭군으로 불릴 만큼 냉혹하고 무자비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얼음장 같은 태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권희준은 현재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박상무를 지루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은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고 잘 다듬어진 입술은 경멸의 선을 그리고 있었다. 박상무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음 분기 전략을 설명하려 했다. 따라서 저희는 럭셔리 스파 및 웰니스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여성 VIP 고객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박상무가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던 중 권희준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무, 그 데이터가 당신의 감상적인 희망사항을 정당화시켜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방 안의 모든 임원을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마케터였지만 권희준 앞에서는 그저 여성 임원일 뿐이었다. 권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여성 고객 유치, 감성에 호소하는 스파 프로그램, 글로벌 EL은 그런 시시한 감정 노름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효율성, 힘, 그리고 압도적인 지배력에 기반합니다. 그는 몸을 돌려 박상무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당신의 그 여성적인 감수성으로 가득 찬 기획안은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수익성도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숫자로 증명하십시오. 다음 분기까지 중국 투자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자리가 당신에게 과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그의 뿌리 깊은 여성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상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남성 임원들은 감히 이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 권희준에게 여성이란, 특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여성이란 언제나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결국에는 조직에 해를 끼치는 존재일 뿐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일방적인 선언과 함께 끝났다. 임원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동안 권희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방금 전의 불쾌감을 털어내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에게 회의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나약함을 솎아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특히 박상무와 같은 유능한 여성 임원을 짓밟는 것은 그에게 비뚤어진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같은 시각 글로벌 EL 호텔 서울의 1층 로비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리석 바닥은 반짝거렸고 고급스러운 플로럴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권희준의 냉혹한 세계와는 단절된 듯 세련된 서비스와 따뜻한 환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하린이 있었다. 오하린은 프런트 데스크의 시니어 매니저였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은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금 막 도착한 VVIP 고객의 불만을 응대하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는 예약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자신이 원하던 스위트룸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사.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나를 이딴 식으로 대접해? 당장 총지배인 불러와. 남자의 붉어진 얼굴과 격앙된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로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다른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리는 침착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객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송 의원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의원님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듣기 좋았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그의 지위, 그가 방금 스스로 드러낸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리는 재빨리 태블릿을 조작했다. 현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로열 스위트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이전 고객의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체크아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이 상황을 미리 고지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신 현재 준비 가능한 가장 최상의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 예약하신 요금으로 적용해 드리며 불편을 드린 사과의 의미로 호텔 최고급 와인과 스파 이용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신속하고 관대했으며 고객의 체면을 세워주기에 충분했다. 남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인의 빈틈없는 응대에 더 이상 화를 내기 어려웠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라는 단어에 그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다. 이번만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그는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다. 하리는 즉시 벨보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 남자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안내되었다. 숨막히는 상황이 종료되자 동료 직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인에게 다가왔다. 할인 씨, 정말 대단해요. 저런 진상 손님을 어떻게 그렇게 저러다 오늘 우리 다 잘리는 줄 알았어요. 할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지수 씨. 고객의 분노는 대부분 불안함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그 불안함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오하리는 5년차 베테랑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5살배기 아들 민준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호텔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절박한 전장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했다. 하리는 잠시 교대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유치원 선생님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준 어머님, 오늘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좀 나네요.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은 로비가 가장 바쁜 체크인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픈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녀는 동료 지수 씨에게 잠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로비로 나서려던 순간 호텔 정문이 열리며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인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냉기 그 자체를 두른 듯한 남자, 권희준 회장이었다. 권희준은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즐겼다. 그것은 임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 총 지배인을 비롯한 호텔 고위급들이 혼비백산하여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왔지만
권희주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로비 전체를 훑고 있었다. 그는 사소한 흠집 하나, 직원의 작은 실수 하나를 찾아내어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하리는 숨을 죽였다. 지금 그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들의 열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재빨리 유치원 선생님에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 가기 힘든 상황이라 혹시 30분만이라도 아이를 좀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보냈다. 권희준의 시선이 프런트 데스크에 머물렀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하리는 다시 한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얼굴에 띄웠다. 그녀의 심장은 아픈 아들에 대한 걱정과 눈앞의 폭군에 대한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호텔리어의 그것이었다. 얼음의 왕과 절박한 어머니의 첫 번째 대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희준의 등장은 로비의 세련된 공기를 순식간에 찢어발겼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활기 넘치던 공간은 이제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총지배인과 매니저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에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권희준은 그들의 존재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이 소유한 이 공간의 결점들을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로비 중앙의 대리석 기둥을 한번 쓸어보았다. 장갑에는 아주 미세한 먼지조차 묻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불만스러운 듯 혀를 찼다. 그 소리 하나에 총지배인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권희준은 호텔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를 사열하는 장군처럼 행동했다. 그의 불시 점검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공포를 주입하고 복종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프런트 데스크를 향했다. 오하리는 척추를 곧게 펴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아픈 아들 민준에 대한 걱정으로 무겁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직업적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다. 권희준이 할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의 이름표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마치 경멸스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오하린 매니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방금 전 VVIP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던데. 그는 로비에서 일어난 소란을 이미 보고받았거나 직접 목격한 것이 분명했다. 총지배인이 황급히 끼어들려 했지만 권희준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하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송구스럽지만 고객님은 저희의 조치에 만족하시고 객실로 올라가셨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을 즉시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료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 처리에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권희준은 확신이나 능력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흠집을 내러 온 것이었다. 해결? 당신은 그것을 해결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비웃음을 날렸다. 고객이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게 만든 것 자체가 당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VVIP는 불만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방지해야 하는 대상이야. 불만이 터져 나온 후에 수습하는 건 하급 직원이나 하는 짓이지. 그의 말은 논리적인 질책이 아니라 순수한 트집에 가까웠다. 그는 데스크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뭔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할인이 방금 전 고객 응대를 위해 잠시 내려놓았던 태블릿 PC였다. 규정상 태블릿은 사용 후 즉시 지정된 위치에 거치해야 했다. 할인은 고객을 배웅하느라 미처 그것을 제자리에 둘 1초의 시간도 없었다. 규정 위반이군. 권희준이 차갑게 선언했다.
우리 호텔의 얼굴이라는 프런트 데스크가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서야. 당신 같은 직원이 어떻게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나. 감정 조절도 못하고 기본적인 규율도 못 지키고. 그는 감정 조절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노골적으로 그녀의 성별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당한 비난이었지만 이곳은 최고 포식자의 영역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려던 찰나 권희주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시정, 아니, 필요 없어. 당신은 해고야. 그 말에 할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직원이 숨을 들이켰다. 총지배인이 경악하며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그건 너무. 오 매니저는 저희 호텔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일은 명백히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총지배인은 이례적으로 용기를 내어 할인을 변호했다. 하지만 권희준의 분노에 불을 지폈을 뿐이었다. 유능하다고? 이런 사소한 규정 하나 못 지키는 직원이? 아니면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김 총지배인? 권희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감정적으로 동료를 감싸는 건가? 역시 여자 밑에서 일하니 당신도 물들었군. 당장 저 직원을 짐 싸서 내보내. 그리고 총지배인도 심할서 준비해. 할인의 눈앞이 하얘졌다. 해고라니. 이토록 어이없는 이유로 아픈 아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비, 유치원비, 그리고 당장 이번 달 생활비까지. 이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절망감이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기어 올라왔다. 그녀는 애원해야 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매달려야 했다.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어 회장님, 제발. 이라고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작고 다급한 목소리가 로비의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직원 전용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파란색 유치원 원복을 입은 작은 남자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이는 직원 휴게실에서 잠시 기다리라는 선생님의 말을 잊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불안감에 뛰쳐나온 것이었다. 오민준이었다. 할인의 아들. 할인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아, 그녀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아이가 이곳에, 그것도 권희준 회장 앞에 나타나다니. 이것은 규정 위반 정도가 아니었다. 직장에 개인적인 아이를 데려온 것은 해고, 사유로 차고 넘쳤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민준이는 험악한 분위기와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노려보는 무서운 아저씨 권희준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아이는 비틀거리며 엄마를 향해 달려왔다. 하리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몸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권희준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신성한 자신의 사업장에, 그것도 근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와? 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저게 뭐지?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미쳤나? 감히 직장에 애를 데리고 와? 그는 할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당장 보안 요원을 불러 저 모자를 끌어내라고 명령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할인은 달려오는 민준이를 끌어안으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은 채 고개를 들어 권희준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호텔리어의 공손한 미소나 해고의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맹렬하고 절박한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연함이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모성애로 권희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제 아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로비 전체를 압도했다. 권희준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굴복시켜왔다. 남자들의 야망, 여자들의 눈물, 그 어떤 것도 그의 얼음 같은 마음을 뚫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저 순진해 보이는 호텔 직원의 눈빛이,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저 작은 아이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그의 내면의 성벽이 그가 그토록 경멸에 마지 않던 감정이라는 것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각에 당황했다. 그는 저 여자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자신을 능가하는 어떤 힘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종류의 힘이었다. 권희준의 마음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자신이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오아린을 해고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뱉지 않았다. 그저 그 맹렬하고 절박한 어미의 눈빛에 압도당한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거칠게 몸을 돌려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의 뒤로 총지배인의 당황한 외침과 직원들의 숨죽인 속삭임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권희준은 낯선 혼란에 휩싸인 제 모습을 발견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균열이가 있었다.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비틀어 풀며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정체 모를 불쾌함과 이질적인 감각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감각을 씻어내고 싶었다. 그는 호텔 최상층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이 공간은 그의 왕국이자 요새였다. 모든 가구는 검은색과 차가운 금속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 어떤 사적인 물건이나 따뜻한 감정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그의 내면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곧장 거대한 책상으로 가 태블릿을 켜고 밀린 결제 서류를 확인하려 했다. 일에 몰두하면 있을 데 없는 감정은 사라질 것이었다. 늘 그래왔다. 그는 숫자를 믿었고 논리를 신봉했다. 감정은 나약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니터의 숫자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검은 텍스트 위로 하얀 얼굴이 겹쳐졌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던 오하린의 눈,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던 작은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 그 장면이 마치 낙인처럼 그의 망막에 찍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위스키 디캔터를 집어들었다. 독한 호박색 액체를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 들이켰다. 불타는 듯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의 잔상은 더욱 선명해졌다. 왜 하필 그 여자였을까?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 그는 수많은 여직원들을 무시하고 짓밟아왔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애원, 그들의 분노는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나약함을 확인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공고히 할 뿐이었다. 그런데 오아리는 달랐다. 그녀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했다. 그때였다. 오아린과 아이의 이미지가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히 꺼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유년의 편린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대저택의 넓은 거실에 이제 막 6살이 된 어린 이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선물한 작은 곰 인형을 꼭 쥔 채 현관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에 그를 안아주며 금방 다녀올게. 우리 아들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릴 필요 없다. 그 여자는 떠났어. 어린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저랑 약속했어요. 금방 오신다고. 아버지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약속? 감정적인 여자들의 말은 믿을 가치가 없는 거다. 그 여자는 너와 나, 그리고 이권 씨 가문보다 자신의 하찮은 감정을 택한 거야.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지. 아니야. 이준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엄마는 나약하지 않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거대한 손이 날아와 어린아이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이준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픔보다 더 큰 충격에 숨이 막혔다. 권씨 가문의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을 보인다는 건 네가 그 여자처럼 나약하다는 증거다. 오늘을 기억해라. 감정은 배신할 뿐이고 여자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날 이후 어린 이주는 다시는 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봉인했고 나약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증오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입한 대로 여성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왜곡된 신념을 내면화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었다. 현재 권희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손에 쥔 위스키병을 벽난로를 향해 집어던질 뻔했다. 자신이 왜 이따위 기억을 떠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감히 그 호텔 직원이 그 천박한 모성애 따위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즉시 인터컴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냉랭하고 위압적이었다. 지금 당장 프런트 데스크의 오하린 매니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어떻게 감히 근무지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져서 30분 내로 보고해.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마.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어 자신을 뒤흔든 이 불쾌한 감정의 근원을 제거해 버릴 생각이었다. 김 비서는 유능했다. 정확히 28분 후 그는 얇은 태블릿 PC를 들고 이준의 집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를 시작했다. 오하린, 만 32세. 5년 전 호텔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 후 입사. 3년 전 소방관이었던 남편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 현재 5세 아들 오민준을 홀로 양육 중. 권희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보고서를 넘겨받았다. 김 비서는 말을 이었다. 근무평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최상이었습니다. 동료 및 상사들의 신임이 두텁습니다. 오늘 아이를 데려온 것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급성고열로 긴급 하원 조치를 받았으나 교대 근무자가 도착하지 않아 잠시 직원 휴게실에 맡겼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나가봐. 권희준이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권희준은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오하린의 이력서를 내려다보았다. 수석 졸업, 모범사원,
그리고 가족관계, 사별 배우자, 자오민준, 5세, 그의 심장이 그가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았던 그 심장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깨지는 소리를 냈다. 이것은 사랑이나 연민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충격적인 감각이었다. 홀로, 사별, 5세 아들. 이 단어들이 그가 굳건히 쌓아 올린 방어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렸다. 그는 오하린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무능함이나 감정적인 히스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단둘이 남은 새끼를 지키기 위한 어미의 처절한 사투였다.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 냉혹한 세상과 맞서고 있는 한 여자의 절박함이었다. 그녀는 나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강인한 존재였다. 순간 그가 평생 증오해온 어머니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말한 나약하고 이기적인 어머니의 모습과 오늘 자신이 목격한 강인하고 절박한 오아린의 모습이 충돌했다. 만약 아버지가 틀렸다면? 만약 어머니가 떠난 것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권희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 생각은 위험했다. 그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오하린이라는 여자 때문에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해야 했다. 그녀를 당장 해고하고 이 불쾌한 감정을 지워버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성 혐오라는 견고한 성벽에 한 순진한 호텔 직원과 그녀의 아이가 만들어낸 작은 균열.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경멸에 맞이 않던 공감이라는 감정을 그것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권희주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깊은 혼란과 고통스러운 자기 모순에 빠져들었다. 권희준의 비정상적인 침묵은 호텔 전체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해고당했어야 할 오아리는 여전히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었고 불시 점검을 나왔던 회장은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이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사라졌다. 이 기이한 현상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포착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상무이사 최진섭이었다. 최진섭은 글로벌 EL그룹의 2인자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권희준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에 몸담아 왔으며 권희준의 냉혹함과 여성 혐오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용해왔다. 그는 권희준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의 세력을 키웠고 언젠가 그 젊은 폭군을 밀어내고 회장직에 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에서의 소동은 최진섭의 귀에도 즉각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권희준의 변덕스러운 해고, 소동이려니 했다. 하지만 해고가 취소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보류되었다. 권희준은 그날 이후 오아린이라는 직원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것은 최진섭이 아는 권희준의 방식이 아니었다. 오하린, 일개 프런트 직원이라. 최진섭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그의 사무실은 권희준의 방과는 달리 고풍스러운 동양화와 값비싼 도자기로 채워져 그의 교활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권희준이 약점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여자에게는. 최진섭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권희준이 그 여자와 아이를 보고 흔들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순진한 과부와 아이라. 꽤나 진부한 이야기로군. 하지만 폭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첫째, 오하린을 이용해 권희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둘째,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 권희준이 그녀를 감싸는 모습을 연출시킴으로써 이 사회에서의 그의 입지를 흔드는 것이었다. 최진섭은 자신이 심어둔 호텔 보안팀장에게 은밀히 연락했다. 그 오할인이라는 직원 각별히 주시하게.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 기회도 찾아보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권희준이 경멸에 맞지 않는 감정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덫을 놓기 시작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호텔의 최고급 로열 스위트에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서정훈 부회장이 극비리에 투숙했다. 그는 MA와 관련된 중요한 비밀 협상을 위해 이 호텔을 이용했다. 이 정보는 오직 총지배인과 VVIP 전담팀, 그리고 프런트의 시니어 매니저인 오할인까지만 접근 권한이 있었다. 최진섭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완벽한 미끼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하수인을 움직였다. 그날 밤 서정훈 부회장의 비밀 회동 일정과 논의 내용의 일부가 한 악명 높은 연예, 경제 가십 타블로이드지에 익명으로 제보되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는 인터넷을 뒤덮었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서정훈 부회장은 경로했다. 그는 글로벌 EL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맹렬히 비난하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호텔은 발칵 뒤집혔다. 권희준의 분노가 모든 임원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전에 최진섭이 직접 사태수습위원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 배신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회장님의 명예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최진섭의 조사는 신속하고 치밀했다. 그는 보안팀을 동원해 모든 로그 기록과 CCTV를 분석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오할인이었다. 그날 오후 할인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호텔 지하의 보안실로 불려갔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최진섭 상무와 법무팀장, 그리고 보안팀장이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할인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오할인 매니저. 최진섭이 위선적인 동정심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군. 그는 태블릿 PC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아이디로 서정훈 부회장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시간은 어젯밤 그녀의 야간 근무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뭔가요? 전 이런 정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할인이 경악하며 외쳤다. 그녀는 어젯밤 서 부회장의 체크인을 도운 것은 맞지만 그 외의 정보에는 접근할 이유도 시간도 없었다. 보안팀장이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 그것은 CCTV 화면 캡처였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할인의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직원용 비상계단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만나 작은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전 어젯밤에 데스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할인이 절박하게 항변했다. 최진섭은 짐짓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오, 매니저,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군. 그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할인의 개인 라커룸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였다. 1천만 원. 타블로이드지에 정보를 넘긴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인 액수였다. 할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함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었다.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전 정말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다. 법무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다. 오할인 씨,
당신은 금일부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정직 처리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오하린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정직, 소송, 수억에 달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할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인생이 그리고 아들 민준이의 미래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권희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최진섭이 배신자를 색출했다며 의기양양하게 올린 보고서가 그의 태블릿에 떠 있었다. 보고서에는 오하린의 접속 기록, CCTV 캡처, 그리고 현금 봉투 사진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권희준의 첫 반응은 얼음 같은 분노였다. 감히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배신 행위를 저질러?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을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오하린이라고? 그는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 역시 여자는 믿을 존재가 못 되었다. 특히나 돈이 궁한 과부라면 돈 몇 푼의 양심을 파는 것은 일도 아니었겠지. 그는 당장 그녀를 법적으로 매장시키라고 지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인터컴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며칠 전 그를 뒤흔들었던 오하린의 그 강인하고 절박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과 이 추잡한 범죄의 증거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증거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CCTV 캡처 사진의 미세한 이질감을 포착했다. 할인의 모습을 한 여자의 어깨선이 그가 로비에서 보았던 실제 할인의 체형과 미묘하게 달랐다. 접속 로그 기록은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평소 업무 패턴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천만 원짜리 현금 봉투. 너무나 조잡하고 노골적이었다. 이것은 돈이 급한 직원의 어설픈 일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를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권희주는 이런 종류의 공작에 익숙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이 사회의 반대파들을 숙청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혹은 더 잔인한 방법들을 직접 사용해왔다. 그는 이 덫에서 자신과 너무나 닮아있는 최진섭의 비열한 악취를 맡았다. 순간 권희주는 깨달았다. 최진섭의 잔인함이 바로 자신의 과거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그는 박상무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오하린을 어떻게 해고하려 했는지 떠올렸다. 최진섭은 그저 자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 덫은 오하린을 노린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흔들린 자신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다.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최진섭에 대한 혐오감이자 동시에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보안 카메라 피드를 열었다. 화면 속에서 2명의 보안 요원이 할인의 양팔을 붙잡고 직원용 출입구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할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삶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권희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최진섭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이 게임의 관찰자가 아니라 이미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손에 쥔 보고서를 구겨버렸다. 얼음의 왕이 처음으로 타인을 위한 분노에 휩싸이고 있었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지독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는 보안 카메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오하리는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죄인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 연약한 모습은 마치 맹수에게 사냥당하는 작은 초식 동물을 연상시켰다. 그는 이 모든 광경을 기획한 자 최진섭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다. 최진섭이 자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시험지였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여자에게 발목이 잡혔는가? 당신의 얼음 심장이 정말 저런 하찮은 존재 때문에 녹아내렸는가를 확인하려는 교활한 도발이었다. 최진섭은 권희준 자신이 과거에 수없이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변화를 시험대에 올린 것이다. 권희준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분노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는 오할인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감히 자신의 권위를 시험하려던 하이에나 최진섭에 대한 경멸이자 살이었다. 그는 이 게임에서 오할인이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중요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권희준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흥미를 보인 순간부터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그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의 옛자아가 속삭였다. 그냥 내버려둬.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사회의 늙은 뱀을 자극할 필요는 없어. 여자는 언제나 문제의 근원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안에서 새로이 자리 잡은 그날 로비에서 목격한 아이와 어미의 절박한 눈빛이 그 속삭임을 짓눌렀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였다. 자신의 통제력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권희준은 즉시 법무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단 한 번의 신호음만에 연결되었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오할인 건 당장 중지해. 법무팀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무언가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회장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지금 최 상무님께서 직접 김 팀장, 권희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말이 증거보다 못하다는 건가? 살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따위 조잡한 증거들을 명백하다고 내 책상에 올린 건가? 내가 장님으로 보이나? CCTV 속 여자의 어깨선 하나 구분 못할 정도로 무능한가? 아니면 최진섭의 개가 되어 내 눈을 가리기로 한 건가? 법무팀장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거칠어졌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권희준은 만족하지 않았다. 오할인에 대한 모든 조치를 즉시 중단해. 정직, 보류해. 소송, 동결해. 지금 당장 내 직속 감사팀을 투입할 거니까 관련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원본 그대로 제출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최진섭의 손을 탔다간 김 팀장, 당신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전화를 끄는 그는 곧바로 최진섭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진섭은 아마도 법무팀장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중일 터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성과를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당황한 쥐새끼에 불과했다. 최 상무. 권희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침 시끄럽다. 권희준이 말을 잘랐다. 당신의 유능한 조사는 잘 들었어. 아주 감명 깊더군. 하지만 내 호텔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했나? 일개 프런트 직원이 마음대로 VVIP 정보를 빼돌리고 외부인과 접촉하고 라커룸에 현금 다발을 숨길 정도로? 최진섭은 순간 말을 잃었다. 권희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안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지시했네. 자네가 주도한 그 조사가 얼마나 엉성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 내 감사팀이 샅샅이 밝혀주겠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할인 거는 내 직권으로 모든 절차를 동결한다. 이해 있나?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최진섭은 이를 갈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없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억눌려 있었다. 권희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한편 오하리는 호텔 지하 1층 창문도 없는 작은 직원 면담실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곳에서 울었다. 눈물은 말랐지만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민준이는 범죄자의 아들이 되는 걸까? 수억 원의 소송비를 그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유치원 선생님에게 오늘 민준이를 데리러 가기 힘들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 후 차마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자책했다. 그날 회장 앞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회장의 눈밖에 난 자신을 누군가가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것이다. 그때 면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살인자 취급하던 법무팀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오하린 씨.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일단 정직은 보류됐습니다. 하리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법무팀장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이번 정보 유출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하린 씨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와 법적 소송을 임시로 중단합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추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고요. 하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을 끝장내겠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집으로 돌아가라니 이게 무슨 전 범인이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법무팀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건 재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죠. 아무튼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어서 나가시죠. 하리는 멍하니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더 크고 무서운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간 기분이었다. 권희준. 그 남자가 왜 태블릿 때문에 자신을 해고하려던 그 냉혹한 남자가 왜 이제 와서 자신을 구한 걸까?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의 변덕은 자비가 아니라 더 큰 공포였다. 하리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자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힘없는 졸줍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호텔을 빠져나왔다. 같은 시각 엘리베이터 홀에서 권희준과 최진섭이 마주쳤다. 최진섭은 방금 전에 굴욕감을 애써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역시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호텔 전체가 흔들릴 뻔했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시니 권희준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상무, 그가 닫힌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말했다. 내 호텔에는 미꾸라지가 없어. 하지만 늙고 욕심 많은 뱀은 가끔 보이는군. 뱀 사냥은 내가 전문이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최진섭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권희준이 오하린을 보호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이 권희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진섭 상무는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권희준의 손길을 느끼자마자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호텔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고 권희준을 그 불길 속에서 함께 불타게 하려는 자폭 테러에 가까웠다. 그는 권희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그가 대중에게 알려진 여성 혐오자라는 이미지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극적인 온라인 연예 매체와 증권가 찌라시에 익명의 제보가 터져 나왔다. 단독 글로벌 EL 권희준 회장, 여직원 향한 부적절한 압력 의혹, 정보 유출 덮으려 권력 남용?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호텔 VVIP 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건이 먼저 언급되었고, 유력한 용의자로 한 여직원 오하린이 지목되었다고 했다. 기사는 이어 이 여직원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희준 회장이 이사회와 법무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직원에 대한 모든 조사를 이례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 기사는 직접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그 행간은 명백했다. 권력형 성추문이거나 혹은 회장이 싱글맘의 약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추악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이 파급력은 엄청났다. 권희준이라는 이름과 여성 혐오 그리고 싱글맘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결합되자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글로벌 EL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회의 늙은 여우들은 최진섭의 선동에 넘어가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사생활 문란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비상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주가 그래프와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분노를 중계하고 있었다. 홍보팀은 패닉 상태에 빠져 대응 매뉴얼을 찾고 있었지만 이번 스캔들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권희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최진섭이 감히 자신의 명성에 똥을 묻힌 것이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이 상황의 아이러니였다. 그는 오하린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댄 최진섭을 응징하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가 여자를 감쌌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 경멸해온 감정적인 행동을 했다고. 최진섭은 권희준의 과거 평판을 무기로 삼아 그가 오하린을 처벌하든 최진섭의 승리, 감싸든 스캔들 확증,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한편 집에서 대기 중이던 오하린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인터넷 기사에는 그녀의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프런트 데스크, 싱글마모 모씨라는 정보만으로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집 앞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졸지에 권력자의 하라스먼트 피해자이거나 혹은 회장을 유혹한 파렴치한 탕녀가 되어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있던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하리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휘말려 이제는 아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권희준은 모니터 속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겁에 질려 있는 할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최진섭의 의도를 넘어 이 사태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최진섭이 이토록 쉽게 여론을 선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지난 수년간 여성 혐오자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대중은 권희준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평소처럼 힘으로 억누를 수 없음을 직감했다. 최진섭을 찍어 누르는 것은 간단했다. 하지만
자신의 무너진 평판과 그 평판 때문에 희생양이 된 오하린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 즉 자신의 뒤틀린 신념의 뿌리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왜 이토록 여성을 불신하고 경멸하게 되었는가? 권희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버지 권 명예회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내 어미는 나약했어. 그 여자는 감정 따위를 가문보다 중요시했지. 배신자야. 그는 그 말을 평생 진리처럼 믿어왔다. 하지만 오하린의 눈을 본 이후 그 견고했던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했다. 그렇다면 어머니도? 만약 아버지가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라면? 이 생각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본능적으로 이 의문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속 비서가 아닌 외부의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임무만 주어졌다. 수십 년 전 봉인된 자신의 가족사, 특히 어머니가 떠난 날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평생 모셨던 이제는 은퇴하여 시골에 내려가 있는 늙은 김 비서, 현재 김 비서의 아버지를 펜트하우스로 호출했다. 늙은 김 비서는 권희준의 호출에 당황하며 달려왔다. 그는 선대 회장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권희준은 그를 자신의 앞에 앉히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6살 때 어머니가 떠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라도 숨기면 자네 아들놈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어. 늙은 김비서는 사색이 되어 떨었다. 그는 선대 회장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맹세했었다. 하지만 눈앞의 젊은 회장은 선대 회장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망설이고 저항했지만 권희준의 집요한 압박과 협박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진실은 권희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충격적이었다. 권희준의 어머니는 나약하거나 이기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의 재원이었으며 남편의 폭력적인 경영 방식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독선과 가부장적인 억압 속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다. 사모님께서는 늙은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도련님 권희준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시키려 하셨습니다. 명예회장님의 폭력적인 성정과 비뚤어진 교육 방식이 도련님을 망칠 것이라며 그날 밤 사모님은 도련님을 데리고 도망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발각되었다. 권 명예회장은 경로했다. 그는 그녀를 감금하고 만약 다시는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녀의 친정을 풍비박산 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떠나는 조건으로 친정의 몰락을 막아야 하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럼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말들은 권희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늙은 김 비서는 눈을 감았다. 명예회장님께서는 도련님이 사모님처럼 나약해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배신자로 만들고 여성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권씨 가문의 남자가 강해지는 방식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권희준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의 인생 전체가, 그의 신념 체계가, 그의 여성 혐오가 모두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이자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약한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잔혹한 아버지에 의해
절박한 어머니로부터 도둑질 당한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최진섭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오하린의 모습에서 권력에 짓밟히는 무력한 희생자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가 경멸하고 짓밟아왔던 모든 나약한 여자들의 모습이 실은 아버지의 망령에 조종당한 자신의 추악한 자화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때마침 사설정보원으로부터 파일이 도착했다. 그가 찾아낸 어머니의 빛바랜 옛 사진이었다. 권희주는 사진 속에서 자신을 닮았지만 따뜻한 눈을 가진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 그리고 처절한 깨달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최진섭과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령과 자신의 과거 전체를 상대로 한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글로벌 EL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섭 상무가 퍼뜨린 스캔들과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이사회의 늙은 여우들은 분노와 탐욕이 뒤섞인 표정으로 회장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젊은 폭군 권희준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최진섭은 이 사진 사이를 유유히 거닐며 보이지 않는 동맹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권희준이 이 함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권희준이 오하린을 버린다면 그는 최진섭의 공작에 노란한 꼴이 되고 그녀를 감싼다면 스캔들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사들이 예상했던 것과 사뭇 달랐다. 스캔들에 휘말려 당황하거나 분노에 차 있어야 할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지독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냉혹한 오만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자의 무서운 고요함이었다. 권희준은 상석에 앉아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입을 여는 재무이사를 손짓으로 막았다. 내 스캔들에 대한 변명을 들으러 오신 거라면 시간 낭비일 겁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것보다 우리 호텔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이 유린당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어야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최진섭이 제출했던 것과 같은 비상계단 CCTV 영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정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 여자는 오하린과 흡사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목구비와 미세한 체형은 명백히 다른 인물이었다. 그녀는 전문 대역 배우였다. 최진섭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가 당황하며 입을 열려던 순간 다음 자료가 화면을 채웠다. 그 대역 배우와 가십지 기자, 그리고 호텔 보안팀장 하수인이 만나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고 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도표가 나타났다. 모든 돈의 출처는 최진섭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최상무, 권희준이 마치 연극 대사를 읽듯 나직이 불렀다. 내부 감사는 때로 고통스러운 법이지. 특히 오하린 매니저의 접속 로그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나 그녀의 라커룸에 돈을 심어둔 보안 요원이 최상무 자택의 가사 도우미 사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는 말이야. 최진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완벽한 학살이었다. 권희준은 그가 설치한 덫을 역이용하여 그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이사회 전체에 공개해버린 것이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최진섭을 바라보았고 방금 전까지 그와 눈을 맞추던 이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이건 모함이야. 회장이 저 계집 하나를 감싸려고 감히 나를.
이 회사의 공신인 나를. 최진섭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희준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하지만 권희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보안팀을 향해 고갯짓을 했을 뿐이다. 최진섭 상무. 당신은 금일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며 회사 자금 횡령, 기업 기밀 유출 교사,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법무팀장의 냉정한 선언과 함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최진섭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회의실 밖으로 무참히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사들은 폭군이 자신의 적을 잔인하게 제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죽였다. 이제 권희준은 승리를 선언하고 평소처럼 공포 정치를 이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권희준은 승자의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진섭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뜻밖의 피로감이 묻어났다. 그의 거짓말이 그토록 쉽게 먹혀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거짓말이 바로 권희준이라는 인간의 평소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권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글로벌 EL의 기업 문화는 병들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성을 무시했고 힘을 숭배하며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성의 근원은 바로 나, 권희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짓된 신념, 그 여성 혐오가 어떻게 자신과 이 회사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문을 향해 신호했다. 피해자를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오하린이 들어섰다. 그녀는 기자들을 피해 안전하게 이곳으로 인도되었지만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 무시무시한 이사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 순간 권희준이 상석에서 내려왔다. 그는 오하린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글로벌 EL 그룹의 절대 군주 오만한 폭군 권희준이 일개 직원이었던 오하린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오하린 매니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위험이 아닌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최진섭의 음모와 나의 비틀어진 편견, 이 두 가지의 희생자입니다. 나의 오만함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사회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권희준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명예는 오늘부로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정직은 당연히 무효이며 당신은 호텔의 신설 부서인 고객관계 총괄이사, 직으로 승진 발령됩니다. 회사가 가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의도 없이 전액 보상할 것입니다. 그는 이사회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오늘 이후 이 호텔에서 성별이나 지위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자는 내가 직접 제거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권희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최진섭은 검찰에 넘겨졌고 이사회는 그의 개혁 선언에 압도되어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무너뜨렸고 이제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는 오하린에게 따로 연락을 취했다. 회사가 아닌 아무도 없는 호텔의 조용한 스카이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괜찮다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와 달라고 부탁했다. 하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전처럼 겁에 질려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은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려한 라운지를 둘러보고 있었다. 권희주는 평소의 완벽한 슈트가 아닌 조금은 편안한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할인의 앞에서 멈춰 서더니 이내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할인이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는 그녀가 아니라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겁먹은 눈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겪는 낯선 감정에 목이 메었다. 민준아,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번에 아저씨가 너를 무섭게 했지. 정말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기나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깊은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환멸, 그리고 아주 작은 구원의 희미한 빛만이 남아 있었다. 오할인 씨, 오늘 이사회에서 했던 말은 회장으로서의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회장이 아닌 한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여전히 그녀보다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당신과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괴물로 살아갔을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경멸했던 바로 그 감정이 실은 한 인간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고통스러웠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호텔에 남아 내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의 그 강인함이 이 회사에 필요합니다. 아니,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리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두려움이 천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복잡한 연민과 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차올랐다. 그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낭만적인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두 영혼이 각자의 방식으로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고통스럽고도 성스러운 재탄생의 순간이었다. 권희준의 얼어붙었던 세계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